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하시기 전에도 혹시 예, 말씀하셨던 발바닥이 저리고 시리고 쥐가 나는 증상이 혹시 있으셨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네. 어, 조금은 못 걸었어요. 가다가 신호등도 한 번, 신호등이 조금 길으면 두 번씩 주저앉았어요. 아, 그 수술하시고 정도로 네, 수술하시고 나셔서 지금은 걸으실 때 어떠세요? 걸을 수는 있는데요. 너무 저리가지고 붕 뜬 기분이라 그래갖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처럼 뭘 잡아야 되고 옷을 바지를 하나 다리를 끼도 안 잡으면 못 끼어요. 그러시군요. 어머니 허리를 좀 수그리시고 네. 걸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세요? 어떠세요? 허리를 수그리면은 더 아프고요. 네. 또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허리 패드를 해갖고 딱 빠듯하게 이렇게 걸으면은 네. 걸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올해는 못 걷지요. 그러시군요.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어머니도 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척추의 사이사이에 관이 있는데 거기로 예, 신경들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쪽 신경 부위 쪽으로 해서 이제 뭔가 좁아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어머니처럼 문제점이 더 생기실 수도 있는 게 뼈에 약간 구조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에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고 예,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요추 4번, 5번, 그다음에 그 세이크럼 1번, 2번 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예, 어머니께서 또 당뇨를 지금 앓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당뇨 혹시 약으로 드세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로 조절하고 계세요, 지금? 인슐린 주사 맞아요. 아, 인슐린 주사 맞으시고요. 예. 혹시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인슐린 주사 쓰신 지가? 인슐린 맞는 지는 지금 4월 달부터 맞고요. 네네. 4월 달에 그 신경이 나갖고 아파가지고 네. 길가에서 쓰러졌어요. 아, 네네. 그래 길가에 당뇨가 430까지 올라가고 쓰러져가지고 아, 네. 그래 병원에 가갖고 입원을 해갖고 한 두 달 입원해가 있었어요. 아, 아무래도 좀 당뇨가 높으신 것 때문에 또 같이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당뇨발 이런 거는 진단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근데 이제 당뇨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당뇨에 의해서 신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당뇨병성 신경변증이라 해가지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지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 경우에 이제 대칭성 다발 신경변증이라고 해서 신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린 증상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게 당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조금 당 조절도 하면서 어머님께서 혹시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시나요? 어떠신가요? 빵 같은 거 좋아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고 또 혈당이 좀 잘 안 떨어지세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식사 조절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 자체가 조절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좀 식이 조절하시면서 그쪽으로 문제가 있는 허리 쪽이나 다리 쪽으로 좀 순환이 좋게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인근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순환을 좀 좋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많은 분들이 이 신경병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뇨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영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당뇨병성 신경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양상으로 좀 많이 나타나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측성 다발 신경변증이라고 해서 양쪽 발에서 같이 발생을 하고 특히 발의 끝단 부위, 제 원위 부위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상 감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상 감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약간 발바닥에 화끈거림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또 발생하는 다발신경 병증이 있으신 분들, 즉 어떤 총비골신경이나 뭐 이런 신경들이 눌려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있으시면 손상된 부위의 회복이 늦어지므로 그로 인해서 계속 손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그 당이 오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령 25년 이상 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50%에서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뇨발, 특히 혈관 쪽으로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혈관에 끈적끈적한 설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설탕으로 인해서 혈관의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궤양, 즉 뭔가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당뇨발 외에도 신경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해당되지 않으시지만요. 당뇨를 25년 이상 좀 오랜 기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꽤 많은 수치죠. 50%가량 신경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 이유가 아니라면 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발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척추관 협착증을 오래 앓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즉슨 허리가 이미 약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우리 몸에서 걸을 때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힘을 줄이고 발로 조금 더 우리 몸의 인체 하중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력학적으로 이제 회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리를 안 쓰고 발로 좀 더 무리하게 걸으려고 하다 보니 발 쪽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발바닥 밑에 보면은 족저근막이라고 해서 발의 아치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중이 실릴 경우 그쪽 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발바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과 후경골근 같은 근육들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발바닥, 발 종아리까지 다 통증이 오실 수 있습니다. 결국 허리, 다리 다 짝꿍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구조가 무너질 경우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의학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질환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앞서 이렇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네. 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와 같은 여름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무덥지근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열이 많다고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습도가 많으면서 더운 날씨, 즉 5월에서 8월의 장마철 날씨에 습열이 많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습열이 있을 경우 약간 허리 쪽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더 발생하실 수도 있고 이게 허리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나 발바닥 모두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열 때문에 요통이나 뭐 각기가 수반이 된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습열에 의해서 요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허리가 무겁고 그 허리가 무거운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퇴부, 즉 대퇴부까지 불편감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허리도 무겁고 다리도 무겁고 그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습열, 그 우리 몸에 후덥지근한 기운이 계속 있을 경우에 전신 증상이 같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몸이 무겁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 일들을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열이 심하게 머리 쪽으로 불편감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슴 부분에 답답한 느낌, 그득한 느낌과 두근거림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습열이 있을 경우에 우리 몸의 소화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특징적인 재미있는 증상이 밤이나 음식의 냄새를 맡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대변과 소변이 불편해지는 것이 있고 딸꾹질과 구역질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습열에 의해서도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습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습열로 인해서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4가지 측면에서 한의학적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항을 이용한 어혈 제거입니다. 부항을 통해서 어혈, 즉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쌓여있는 국소적인 피를 제거함으로 통해 몸의 전신적인 국소 부분의 순환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한약 중에서도 이제 습열을 제거하는 치료의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습열이 많이 쌓여서 몸에서 후덥지근한 기운이 비닐하우스에서 후끈하는 것 같이 불편감이 있을 경우
그 불편감을 제거하는 방식의 처방, 이초 창백산과 같은 처방을 이용해서 습열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열이 오래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내 몸의 기운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몸이 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습열이 있으면서 몸이 허해질 경우에는 몸을 보하면서 습열을 제거하는 처방이 필요한데 단기 점통탕과 같은 처방이 대표적입니다. 단기 점통탕의 재미있는 점은 대변이 잘 안 나올 때, 습열이 있으면서 몸이 약할 때 써야 된다고 동의보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과 침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우리 몸의 혈자리와 해당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약재를 직접적으로 넣어서 우리 몸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습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전신 순환, 즉 물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는 수승화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습열이 일어나는 상태를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이 경우 황련, 황백과 같은 약재들을 이용해서 습열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경침을 이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정경침, 즉 우리 혈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혈자리는 각각의 고유한 혈성, 즉 혈자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들을 통해서 기의 순환을 촉진함으로 인해 습열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습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보, 풍시, 절골, 신수 등의 혈자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습열을 제거하는 방식을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알아볼 한방 꿀팁은 모려라는 약재입니다. 모려는 굴의 속살을 제외한 껍데기 부분입니다. 즉 속살을 싸고 있는 껍데기 부분에 지칭하는 약재로서 모자는 빗장모로서 굴의 껍질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려자는 굴려자로서 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약재로 많이 쓰는 모려는 장모려입니다. 모려의 성미와 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려는 그 성은 약간 찬, 미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미는 함, 짠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려의 미한한 것과 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한하다, 조금 차갑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눈길에 소담하게 있는 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차가운 성질의 약재들은 약재 자체가 사람을 안정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 짜다는 것은 크게 다시 강한 짠맛과 약한 짠맛으로 나뉘어집니다. 강한 짠맛은 간수를 잘 빼지 않는 그런 소금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끝이 약간 씁쓸한 소금 같은 경우에는 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오히려 화를 조성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약한 짠맛, 간수를 다 빼고 가공을 한 주경 같은 경우에는 끝맛이 달달합니다. 이와 같은 약한 짠맛 같은 경우에는 기를 아래로 내림으로 인해서 딱딱한 것들을 녹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배추를 절였을 때 눅눅해지면서 약해지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경, 약재가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려 같은 경우에는 간, 담, 심에서 주로 작용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약간 차가우면서 짭짤한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약성 기미론을 가진 약재들의 경우 기운이 아래로 수렴함으로 인해서 간과 담과 신으로 많이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료의 유효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료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고 또한 우리 몸의 그런 성 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유명한 카사노바가 굴을 좋아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중요 성분인 동시에 우리 몸의 제반 효소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피로를 느끼고 또한 약간의 과항진되거나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TV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 눈이 잘 떨리는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모료의 양리작용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서 편간잠양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심신의 안정을 해주는 정진안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림프절의 마모를 완화시켜주는 연견산결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수렴고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산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위통을 제어해주는 제산지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모료의 양리작용은 모료를 어떻게 가공, 즉 법제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모료를 그냥 가루내어서 썼을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1번부터 3번까지의 양리작용이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모료를 이제 구워서 가루를 내서 쓰는 단용을 했을 경우에는 모료의 약성이 앞에서 살펴본 그 뒤에서 두 번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염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굴을 불로 구워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솥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솥을 구운 굴로 덮었을 경우에는 솥이 훨씬 튼튼해져서 잘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료의 마지막 5번째 양리작용인 제산지통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모료를 통해서 위를 코팅한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료의 임상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료가 들어간 처방은 유명한 것들이 개지가 용골모르탕, 시효가 용골모르탕, 그리고 모료랑 산수유를 위한 약대 사용례가 있습니다. 개지가 용골모료, 시효가 용골모료 같은 경우에 처방 이름이 생소하실 건데요. 개지랑 모료랑 용골, 시효 이런 약재들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물론 이 약재 이외에도 다른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지가 용골모료탕 같은 경우에는 광장공포 장애에 많이 사용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모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작용들, 정진안신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이를 통해 우리 몸의 그런 불안감들을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시효가 용골모료탕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여성들의 그런 초기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갱년기란 것은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여성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때 편간잠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모료의 기능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시켜줌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사용례인 모료와 산수유를 이용하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 즉 2가지 약효의 효능을 이용해서 쓰는 것으로서 약효를 빠르게 보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땀이 많은 경우에 모료와 산수유를 이용하는데, 이때 모료의 약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그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에서 응용합니다. 그리고 모료의 복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료도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에게 쓰는 것과 식욕 부진과 소화 불량이 있는 사람은 오래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료 굴 껍질만 계속 지켜봤었는데, 굴의 속살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서 얼굴빛과 살빛을 가장 좋게 해주는 해산물이라서 좋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모료, 정말 꿀팁인 한방 약재인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김태준이었습니다.